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무력 충돌 열흘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선 주자들의 지지 모임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합니다. 김동연, 최재형, 대선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등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포항의 실종 간호사 500여 명을 동원해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말 파헤쳐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얼굴 드러낸 허민우, 싸우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먼저 이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허민우, 오늘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반성의 기미는 좀 보이던가요? 네, 이 35살 허민우 반성의 기미가 보였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몇 번이고 찾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이게 속상한 마음에 찾아가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됐는데 혹시 마스크 벗어줄 수 있으세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 이 35살 허민우 씨, 이 허민우의 신상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랬죠. 그땐 사실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굴을 저희가 증명 사진으로만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지금 현재의 허민우의 얼굴의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이 들어보셨지만 송치되면서 한 말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백을 했고 또 시신을 버린 데에 4번 정도 가서 술을 좀 따라 놓기도 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막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는데 좀 심란한 것 같기도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기자들의 질문에 좀 바로바로 좀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좀 벗어달라는 요청에 네 하고 바로 또 마스크를 벗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시신 유기 장소에 4차례나 찾아갔다.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 좀 반성하는 것 같나요? 네, 일단 오늘 그 허민우 그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그 신상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 세모녀 살해범 있잖아요, 네. 스토킹으로 김태연의 신상 공개 장면과 많이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김태연은 취재진 앞에서 그때도 이제 마스크 벗어달라 했을 때 마스크를 벗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까지 끌면서 무릎을 뭐 꿇었죠, 사과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오버액션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그랬었잖아요. 오늘은 그때 김태연과는 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라든가 이게 많이 비슷하기는 한데 김태연처럼 막 연기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질끈 감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비춰주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신을 그렇게 훼손해서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진정하게 반성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범행이 너무 잔혹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신 유기한 장소에 4번 정도 가서
뭐 술도 한 2번 따라줬다 이런 말까지 굳이 한 거를 보면은 네. 국민들한테 또는 취재진들한테 그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여론의 이제 비판 강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말 중에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뭐 욱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의 초점이 뭐 원래는 그 살인을 한 다음에 시신을 굉장히 잔혹하게 훼손해서 유기한 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마치 그 초점을 거기다 두지 않고 내가 욱해서 그냥 싸우다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다. 이런 점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여론의 비난, 아까도 말했지만 비난 강도를 낮추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허민우가 이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다는데 있고 범죄 전과, 폭력 전과로 지금 집행유예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살인을 했다는 점. 보호관찰도 좀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중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과거에 이제 지지난해 모텔에서 투숙객 살인한 그 장대호 사건 알죠? 아, 예, 예. 그때도 그 잔혹범으로 지목이 돼서 신상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지난해 이제 살인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좀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또 그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렇죠, 상대가 잘못해서 죽였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 건도 그렇더라도 굉장히 잔혹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아마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은요. 좀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포항에서 20대 남자 간호사가 실종이 됐는데요. 지금 한 달 넘게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윤정 기자, 네. 이거는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먼저 이 남성 28살 남성 간호사인 윤 씨인데요. 이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에 경북 포항 기숙사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날 당일 저녁 근무 예정이었는데 여기 오지 않았고 지금 인근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된 이후에 네. 지금까지 행적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아, 지금 이게 실종- 주유소에서 포착된 게 이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종 당일 저렇게 검은 모자와 검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가족들은 거주지 주변과 또 친구 집 등을 샅샅이 뒤졌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했고 실종 이틀 만인 지난달 9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찰은 초기에는 가출인으로 찾았었는데요. 네. 이 현재는 실종인으로 바꿔서 수색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실종 이틀 뒤에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혔는데 이 경찰은 8차례에 걸쳐서 500여 명을 투입해서 이 인근을 수색했지만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윤 씨가 거주한 기숙사 인근에는 왕복 6개 차선의 도로가 있고 또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고 뭐 고등학교, 교회, 음식점 등 해서 유동 인구들도 있는데 아직도 목격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 경찰은 유서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게 납치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4월 7일 오후 3시경 기숙사를 나와서 인근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어디서도 이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CCTV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디에도 찍힌 적이 없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지금 이 간호사 친구한테 억측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실종 간호사 친구 A씨의 사연인데요. A씨는 윤 씨 실종 이후 직접 연락한 적, 통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네. 누리꾼들은요, 하지만 친구가 수상하다는 의문을 계속해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구가 수상하다. 그렇습니다. 친구 A씨는 실종 소식을 듣고 윤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고 기지국에선 통화가 실제로 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소리샘이나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직접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친구 A씨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댓글로 봤다면서 자꾸 본인이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서 심리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고 현재 호소하고 있는데요. 윤 씨의 실종을 먼저 인지한 건 역시 바로 이 A씨와 친구들입니다. A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부친 등에게 실종 사실을 알렸고요. 포항 일대의 모텔, 편의점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재 행적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금 행적은 알 수는 없고 친구에게는 억측이 쏟아지고 지금 실종 간호사 가족들 신경이 어떨까요? 네, 이 실종된 간호사의 가족들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마음이 참 괴로운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서 그 친구 얘기를 했었죠. 네. 각종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이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이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상당히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종된 간호사의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친구 자기 아들이 실종된 직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측을 제발 삼가해달라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너무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근데 이 친구를 포함한 이 주변의 다른 친구들 역시 우리 아들이 실종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줘서 이 친구들한테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 억측은 삼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에서 억측들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요즘 소위 이제 네티즌 수사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특히 이제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단면들을 보고서 좀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추측을 한다든지 그게 또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또 이게 이제 집단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뭐 네티즌 수사대가 또 성과가 낸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의 수사력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격담이라든지 뭐 또 증거 사진이라든지 블랙박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수사 방향을 정반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기 또 다들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과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한강에 의대생 그 사망 사고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나 CCTV나 이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같이 동행했던 친구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피해자들 가족이나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나라도 의심하고 이제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이나 이런 데서 빨리빨리 이것에 대한 수사와 진상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네티즌에서 분들이 나온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지금 한 달 넘도록 사실은 행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친구가 또 의심받고 또 이 의심받는 게 또 네티즌 공간에서는 또 당연시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뭐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극복되려면 일단 경찰의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즉 과학적인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수사 상황들이 좀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추측들을 이렇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칫하다가는요 정말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상상을 앞세운 이 사실화가 상당히 사건 수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억측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요,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아들이 얼른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경찰이 꼭 찾길 바라는 마음. 무모한 도전. 이 사진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자동차 사진인가요? 이동석 기자. 자동차 사진하고 이 무모한 도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요즘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핫한 바로 틱톡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틱톡이요? 네, 30초 분량의 SNS, 그러니까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이곳에 올라온 영상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운전자를 비롯한 남성 2명이 저처럼 운전을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운전자는 아예 운전대에서 두 손을 뗀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결국 이 차량 잠시 후에 어딘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저수지로 돌진한 건데요. 탑승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바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번졌는데요. 운전자는 졸음을 피하려고 춤을 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졸려서 춤을 췄다고요? 그렇습니다. 틱톡에서는 이처럼 춤을 추는 등 굉장히 특정 행위를 따라하는 이른바 챌린지가 현재 유행 중인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서요, 네티즌들은 바람직한 결말이다. 운전할 땐 조심하자. 이런 댓글이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틱톡 앱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 종종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영상이 틱톡에는 현재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수영복을 입은 남성 갑자기 안전장비도 없이 절벽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언뜻 봐서는 수백 미터의 높이는 돼 보이는데요. 다이빙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네. 네, 결국 어이구. 해당 남성 이 영상에는 다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한 남성이 검은색 물체를 건물 옥상에서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물풍선을 던지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은 웬 날벼락을 맞은 건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처럼 틱톡에는 다소 부적절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영상을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의원님, 지금 뭐 졸음 쫓으려고 차 안에서 이렇게 춤을 췄답니다. 이 위험한 이런 방법 말고 좀 졸음 쫓을 수 있는 좀 안전한 방법,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5월 달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에요. 네. 졸음운전 사망 사고의 한 70%가 5월에 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순간이거든. 눈 살짝 감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뭐 대부분들 아실 텐데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환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환기를 안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이게 이제 그 졸음이 오게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에 만약에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고 특히 뭐 그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밤과 새벽 사이에 이제 운전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물론 졸릴 시간인데 그래서 졸음 운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이때는 진짜 웬만하면 운전을 하지 말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졸리면 어딘가에 차를 대고 휴식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운전을 하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네. 갓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밤에 또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졸음 쉼터라든가 휴게소 이런 데다가 차를 정차해 놓고 잠을 자고 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운전하는 과정에 이제 점심을 어디 휴게소에서 들려서 먹고 또 이제 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점심은 과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자고 싶고 막 졸리잖아요. 학교에 수업 받을 때도 그렇죠. 그런데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점심은 절대 운전할 때는 과식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껌 같은 거 씹는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껌이 없으면 그냥 얼굴 스트레칭 정도 해도 약간 이제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무엇보다 졸리면 그냥 차를 어딘가에 장소에다가 대놓고 그냥 잠깐 자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신 분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무모하게 이렇게 춤추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은영미 위원이 알려준 안전한 방법으로 잠 깨고 다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조화, 김은미 기자. 네. 이 대통령의 조화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금 보신 저 사진 사실 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부인상을 맞았는데 그 부인상이 빈소 모습입니다. 아. 네, 사실 오랜 지병 끝에 좀 결국 좀 세상을 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좀 맞게 된 건데 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 부인상에 조화 보내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곽상도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 썩 좋지가 않거든요. 왜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방콕 최고 명문 국제학교 중 하나인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 청탁만 문제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방역 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학비가 뭐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차도 못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이만한 혜택을 아버지한테 다 보고 무슨 피해를 받습니다 하고 내줄 선분은 되고 정말 구구절절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2페이지, 3페이지 쓰신 분은 떨어지고.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곽상도 의원 거의 뭐 문 대통령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문 대통령 본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랬었죠. 네, 뭐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요. 뭐 가장 최근에 뭐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하라고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가 시킨 거다라고 해서 문 대통령 고발하기도 하고 뭐 2년 전에도
청와대가 나를 뭐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해서 또 고발을 하고 네, 뭐 그 이외에도 뭐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사위 외손자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정말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합류해서 시민단체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금 고소고발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네. 고소고발 인연인 건데 이런 인연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이 부인상을 당하니까 조화를 보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곽 의원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인상의 슬픔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화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곽상도 의원 측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래도 예의는 지키자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의는 지키는 것이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네. 했군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조화를 보니까 이전에 이제 조화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참 많지 않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사실 이 문 대통령의 조화가 온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자리 빈소 가장 안쪽에 이렇게 두곤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의 조화가 저 멀리 바깥으로 치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사실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해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같은 해 10월에 7개월 뒤에 있었던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그 지지자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지지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 전 대통령의 저 조화를 보고서는 저 조화 치워라라고 좀 다소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추도객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충원 쪽에서 추모객이 이걸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저 조화를 치워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곽상도 의원 부인상이요. 네. 물론 뭐 악연은 악연이라고 해도 뭐 그건 그거고 예의는 뭐 응당 갖추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정치적인 관계와 또 이렇게 인륜의 관계, 이거는 사실 좀 다르게 차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조화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바로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조화나 경사에 이렇게 꽃을 보내는 거는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돌아가셨을 네네. 때 그때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수호 전 의원도 의원 출신이고 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청와대 이야기는 뭐 대통령이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조화를 보낸 데 있어서 직접 본인이 결제를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대통령의 조화는 내부 비서실장이 전결 처리를 합니다. 네네.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이제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 예의를 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조화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 의미를 되새겨 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이 좋고 또 굉장히 경스러운 행사에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이제 그동안 갈등을 좀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꼭 이럴 때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너무 표출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곽상도 의원 그 부인상에 보내는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서로 어떤 갈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내면 또 갈등이 또 수그러. 윤정 기자, 이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놓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 뭘까요? 네, 바로 어제 SNS를 통해서 게시물을 한 개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복지 정책의 한 모델로 기회복지를 제시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김 전 부총리는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발언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렇죠, 떠올리는 발언인데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지금 여권 잠룡들은 이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 상황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한 이 기회복지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대선 공약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시글이 더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대표를 출마 선언하면서 한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가 됐다면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만나 뵙기도 했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또 만나보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된 지 반나절 만에 이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던 차라서 그런지 이 김 전 부총리의 기회복지 발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 왜 대선 주자들이 갖춰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은 성공한 흑수저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11살에 소년 가장이 돼서요. 청계천 판잣집에서 이 학업은 물론이고 끼니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이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고시 잡지를 보고 고위 관료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고 이 엘리트 관료 사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네. 또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박근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를 지내기도 했죠. 네.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부총리를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자기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웬만하면은 공직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오퍼를 하면은 다 따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가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한 자기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라를 어떻게 매니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봐요. 네, 보신 것처럼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잠룡으로 띄운 이후에 네.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전부 김 전 부총리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 하고 교감해서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잠룡들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이 보수 진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달 강연 모습 때문인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혁신과 개혁의 성공의 가름자는 자기 진영의 근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의 근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근기를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갈지 이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봐도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거론되는 인물이 또 있던데요. 네, 김 전 부총리와 함께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얼마 전에 저희가 주관식으로 이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네. 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쏟아낸 작심 발언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나온다면 필승카드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현직 고위 공직자인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요. 자고 나면 소위 이제 잠룡이 떠오르죠. 길어지는 침묵,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먼저 차기 대권주자 관련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 좀 변화가 좀 있나 봐요? 네, 저희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25%,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19%, 이낙연 전 대표가 10%입니다. 그러니까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이낙연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뭐 그동안 1위, 2위가 뭐 이재명, 윤석열 아니면 윤석열, 이재명 왔다 갔다 했었죠. 양강 구도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1위랑 2위가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전 총장의 두 사람의 차이가 6%포인트나 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거의 뭐 아슬아슬할 정도로 6%포인트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추이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는. 그렇죠. 그런데 매주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4월 4주차, 그러니까 지난달 4주차 조사부터 이번까지 연속해서 3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19%, 두 사람 간 차이는 6%포인트입니다. 숫자에선 차이가 나지만 지금 오차 범위가 6.1%포인트이기 때문에 6%포인트는 오차 범위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 의원님, 네. 지금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서 양강 구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이를 보면 하락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는 잠행,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고요.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등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 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게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응답률이 높은 건데 이런 경우 조사를 하면 결과가 항상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낮게 나와요. 근데 조사 방식이 ARS가 되면은 보통 윤석열 전 총장이 ARS는 끝까지 자기가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끝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정치 관여층 또는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보통 높게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낮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별 추이를 보려면 한 개의 조사기관이 계속 이제 조사했던 추이를 보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그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매주 하는 걸 보면 지금 한 3주 연속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고 3주 동안 23%포인트 3주 동안 한 4%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듯이 피로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윤 전 총장이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아직 확신이 안 섰다는 얘기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랬죠, 네. 얼마 전 5.18 메시지를 낸 이후부터는 그거에서는 조금 변했어요. 이제는 대선 출마에 나오려는 확신 정도는 쓴 것 같다. 근데 다만 어떤 세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즉 삼지대냐 뭐 국민의힘 이 땅이냐 요게 아직 안 정해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대선 출마를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대선 수업도 조금 더 하면서 그 6월 이후로 좀 시기를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근데 특히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제 메시지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이는 게 잘 조율된 메시지 이미 준비해가지고 딱 던져놓고 왜냐하면 기자들 앞에 서면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용히 있는 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피하기 위한 뭐 그런 시간 벌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어제 그 성장 포럼 그 지지의원 모임 포럼에서도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쁜 포장지 같다. 그것만 그랬었죠. 보여주지 말고 알맹이를 보여달라라고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나오면 그때 싸워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견제구를 본격적으로 날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좀 피곤하다 이거예요. 여당 주자들도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겨뤄보자 하면서 이제 검증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맹이 길어지고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사이 급부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요. 김 전 부총리 최근에 심상치 않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놓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 뭘까요? 네, 바로 어제 SNS를 통해서 게시물을 한 개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복지 정책의 한 모델로 기회복지를 제시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김 전 부총리는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발언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렇죠, 떠올리는 발언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지금 여권 잠룡들은 이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 상황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한 이 기회복지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대선 공약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시글이 더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대표를 출마 선언하면서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가 됐다면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만나 뵙기도 했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또 만나보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된 지 반나절 만에 이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던 차라서 그런지 이 김 전 부총리의 기회복지 발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 왜 대선 주자들이 갖춰야 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은
성공한 흑수저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11살에 소년 가장이 돼서요. 청계천 판잣집에서 이 학업은 물론이고 끼니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이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고시 잡지를 보고 고위 관료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고 이 엘리트 관료 사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네. 또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박근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를 지내기도 했죠. 네.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부총리를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자기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웬만하면은 공직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오퍼를 하면은 다 그 따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한 자기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한번 매니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봐요. 네, 보신 것처럼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잠룡으로 띄운 이후에 네.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전부 김 전 부총리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 하고 교감해서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잠룡들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이 보수 진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달 강연 모습 때문인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혁신과 개혁의 성공의 가름자는 자기 진영의 근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의 근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근기를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갈지 이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봐도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거론되는 인물이 또 있던데요. 네, 김 전 부총리와 함께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얼마 전에 저희가 주관식으로 이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네. 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쏟아낸 작심 발언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나온다면 필승카드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현직 고위 공직자인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요. 자고 나면 소위 이제 잠룡이 떠오르죠. 앞으로 누가 또 제3의 인물로 거론이 될지 참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윤 전 총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이 길어지는 자맹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기약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동석 기자. 절친으로 알려졌죠. 이 석동현 전 검사장. 나름대로 또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지검장이요. 갈 길은 정해졌다. 윤석열 입장에선 정치적 외부 활동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은 변신을 위한 허물 벗기 단계이며 본인만의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왜 빨리 움직이지 않냐는 말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스터디 모드에 대해서는요. 내공 쌓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게 마땅하다. 그저 표만 받으면 된다는 표퓰리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윤 전 총장의 이 긴 자맹에 대해서 지금 제 뒤에 나오죠. 이런저런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먼저 여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얼굴이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세련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런 얘기 왜 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공개한 어쨌든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행보 같은 것들이 아주 세련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후보 되고 나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일정 10개씩 잡아가지고 오늘은 반도체를 봤습니다. 오늘은 뭘 봤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만약 전당대회 끝난 뒤에도 장기간 이런 가르마 타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대선 열차 출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첫 번째 정류장에 타지 못하면은 다음 정류장은 한 반년 뒤에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행보, 뭐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이런 것들은 후보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으로 갈 건지 또 누구랑 같이 갈 건지 이런 가르마를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누굴 만나고 어딜 갔다는 거 이런 일종의 뉴스를 타이밍에 맞춰서 뭐 하루에 한 개씩 때가 되면 내놓는 이런 행보 자체가 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취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면서도 만약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합류하지 않는다면 우린 들으신 것처럼 대선 열차를 출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당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 전 총장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군요. 네. 그리고 이동석 기자, 여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스피커라고 하는 의원들 공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은 예언인데요.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요.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치적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완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요. 무지개 같은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기 했는데요. 일단 이광재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그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이 결국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이 지지도라는 게 사실 무지개 같은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이 맞는가를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이 서서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광재 의원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도 합세했습니다.
족집게 과외하는 윤 전 총장은 그러니까 대선 출마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라고 비난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후보는 불안하고 걱정된다면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윤 전 총장 절친이라고 하는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요.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도 나오고 여전히 좀 느긋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여야가 다 조금씩의 조급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폴더블 폰이라고 세계 최초로 이제 접는 휴대폰을 냈잖아요. 세계의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발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 회수를 하고 또 새롭게 연구를 해서 완제품을 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월드컵은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대선 후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지금 전 최고가 이야기하듯이 하루에 10개 일정 뭐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진 찍기용 행사에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제가 볼 때 아마 정치할 마음은 굳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그 해답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사람이 나오는 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이라는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결국 지금 일자리 문제, 백신 문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기 리더십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 앞에 나왔을 때 자, 저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하자가 발견되고 하게 되면 리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야당이나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시간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SNS나 모든 것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한 달 정도만 되면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좀 나와서 검증을 좀 세게 해서 좀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빨리 우리 인물로 확보를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좀 키우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현재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졌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자꾸 윤 총장의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윤 총장은 윤 총장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이 우승 후보가 없는데 열차 출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여야가 다 조급증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야 입장 말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선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고 확신이 들었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추이를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조급증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론조사 추이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요? 여론조사가 지금 우리 일주일 단위로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에게 알려지고 함에 따라서 실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윤 총장이 이렇게 여론조사가 높았습니까? 불과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나온 지 3월 4일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2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여전히 아직까지 여당의 후보가 뽑히려면 9월 달이고요. 야당의 후보를 뽑히려면 11월 달입니다. 근데 내년 대선 3월 9일 날 있거든요. 여전히 시간이 남았죠.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나왔을 때 이거 제품 괜찮은 제품이네 라고 국민들이 감탄을 해야 되는데 별 것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급전직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떠한 컨텐츠를 지금 가져낼 것인가 그 컨텐츠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은미 기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 맨날 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 전 총장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통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 통화를 했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선거 끝나고 한 3일인가 후니까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두 분은 보고 그거는 계세요? 내가 정한 사항이 아니지. 아무 정당에 소속이 되지 않는 예. 두 사람이 외부에서 하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내가 보기에 한 텐트에 모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요? 별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보시면 김종인 전 의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4.7 재보선이 끝나고 3일쯤 뒤인 4월 10일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사실 저희 그 내용에는 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내가 전화를 못 받을까 봐 다른 사람 시켜서 전화 오니까 받아달라라고까지 얘기를 언지를 먼저 넣고 그래서 내가 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정말로 이 4월쯤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려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저렇게 접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앞서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치적으로 가르마를 좀 타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아직 정치적으로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갈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하기로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는 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 만남이 좀 보류가 된 상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얘기 아마도 이런 내부 사정을 좀 전해 들어서 나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김 전 위원장은 조금 전에 윤 전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얘기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또 상당히 좀 띄우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대권 주자들의 지지 모임도 잇따라 출범하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윤 전 총장 지지 모임 출범을 했던데 여기 진중권 전 교수도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발족을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 뭐 교수, 뭐 법조인 등등이 모인 건데 이름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입니다. 이 포럼의 창립 취지가 뭔가 봤더니 반듯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창립 취지인데 발기인이 33명입니다. 이 33명,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시죠? 3.1 독립선언에서 민족 대표가 33명이었었는데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뭐 약간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기조연설을 진중권 전 교수가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그 한계입니다. 네. 여기에서 진중권 교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사회 공정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분이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출마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메시지를 던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가, 앞으로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비판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대안이에요. 그 덕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반열에 이제 올라버린 거죠. 조국 사태 이면에 깔려있던 것들은 사람들은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너졌던 거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의 불공정 구조에 대한 분노가 그걸로 계기로 표출된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 포럼의 기조연설을 첫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진중권 교수가 한 걸 보고서는 그럼 진중권 전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건가 그쪽으로 이제 선 건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을 걸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직접 보신 것처럼 직접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발제를 제안받을 때 공정에 관한 얘기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게 해명 아닌 해명을 얘기를 하고 이제 발제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포럼, 이 지지 모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이 전문가 지지 그룹이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상당히 뭐 반가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 전 총장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안다라고 선을 좀 그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이 모임 참석자 중 한 명한테 나 정치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인데요. 이 송 전 재판소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석사 논문 지도 교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오늘 포럼에는 기조 강연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에게 이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고 자신은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전한 겁니다. 이 송 전 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연락을 자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서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에 총장직을 내려놓고 처음 외부 일정으로 이 원로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 정치를 해도 되겠느냐는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지난 3월 사태 이후에 이 정계 진출을 놓고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어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싱크탱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이 지지 모임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 고성이 오간 이 주된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은 법사위 사회를 누가 볼 것인가 이 점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어제 법사위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아니지. 윤호정 위원장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박주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많은 짓이야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위원장이 지금 사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들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 하면 막말이지. 당신 하면 막말이고. 그럼 귀하. 뭐야지?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야 대화를.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아니 자리 욕심 다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는 문제 이게.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던 그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직전에 법사위원장을 했다가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는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지만 이 법적으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직 법사위원장인 상태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 윤 원내대표는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사회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본청에 있는데 이게 무슨 사고 상황이냐 빨리 나와라라고 하면서 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지연이 되게 된 겁니다. 네네. 이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발을 한 건데 결국에는 오후 9시쯤에 민주당이 이 단독으로 해당 안건은 처리를 시켰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 그리고 이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관찰이 됐습니다. 자, 이 고성이 오갔다가 서로 어이없이 웃었다가 국민들 어떻게 볼까요?